육체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 몇 살까지라고 보십니까? 법원이 오늘 새로운 기준을 내놨는데 육체 노동 정년이 달라지면 사회 곳곳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2월 21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육체 노동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0년 만에 판례를 바꾼 것인데 자동차 보험 등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소득 양극화가 15년 사이 가장 극심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5배가 넘었습니다. 북미 양측의 특별대표들이 오늘 하노이에서 첫 실무 접촉을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엿새 앞두고 의제 협상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숨진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감염 관리는 소홀했지만 신생아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현대제철 외주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숨진 이모 씨가 안전난간을 넘어 컨베이어 벨트를 밟으며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자 컬링 팀 킴이 호소했던 김경두 일가의 인권 침해 등 각종 비리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김 씨를 포함해 관련인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홈쇼핑 업체 등 대기업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틀째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으면서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짙은 미세먼지는 내일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평균 수명도 늘고 의료 여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몇 살까지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대법원이 오늘 65세를 육체 노동 정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 60세였던 기준이 3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먼저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대 몇 살까지 육체 노동이 가능한지 대법관들의 심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8명이 기존 60살이던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살로 5살 높여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냈습니다. 55살에서 60살로 올린 지난 1989년 대법원 판례를 30년 만에 바꿨습니다. 현재 이르기까지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대법관 다수는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빠르게 발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정 정년도 60살 이상으로 늘었고 실제 은퇴하는 나이도 72살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수영장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살로 보고 계산한 손해배상액을 65살 기준으로 따져보란 겁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은 사고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기준으로 실제 정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고령사회 진입 등 사회 변화상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고용 정년과 연금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번 판결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손해보험 업계입니다. 업계는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최소 1% 이상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체 노동자의 노동 가동연한을 65살로 높인 판결이 나오자 보험업계, 특히 손해보험업계는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미리 정해진 금액을 주는 생명보험과 달리 손해보험은 남은 노동 가능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에는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연한을 60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한을 65살로 고치게 되면 보험금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만 35살인 일용 근로자가 운전하다 사망한 경우 기존에는 보험금으로 2억 7천여만 원을 지급했지만 약관 변경 뒤에는 3억 원가량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전체 지급 보험금은 1,200억 원가량으로 결국 1% 이상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긴다는 게 손해보험 회사들의 입장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손해보험 업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최소 1.2%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배상책임보험은 별도의 산정 기준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체로 자동차 보험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번 판결에 따라 육체 근로자의 정년이 늘어나면 파장은 훨씬 더 커질 전망입니다. 60살이 넘는 피고용인이 늘어나는 만큼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젊은 층을 고용할 여력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엿새 앞두고 북한과 미국의 의제협상단이 첫 실무 접촉을 벌였습니다. 베트남 현지에 나가 있는 YTN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홍성욱 기자. 네, 베트남 하노이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북미 양측 실무진이 하노이에서 처음 만났군요. 언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양측이 오늘 첫 의제협상 실무 접촉을 벌였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호텔이 바로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 대표 일행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양측의 첫 실무 접촉이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오후 3시 반쯤 김혁철 북한 대미 특별 대표가 이곳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하루 먼저 하노이에 입성한 김혁철 일행이 비건 대표의 숙소를 직접 찾은 겁니다. 김성애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도 함께 동행했는데요. 북미 의제협상팀의 첫 실무 접촉이었습니다. 정상회담이 이제 꼭 엿새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체할 시간이 없기에 곧바로 실무 협상을 벌인 겁니다. 이후 김혁철 대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8시쯤 이 호텔을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양측이 4시간 넘도록 한 호텔 안에 머문 만큼 사실상 하노이 현지에서 본격적인 의제협상 테이블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첫 실무 접촉이 마무리되고 김혁철 대표 일행은 영빈관으로, 비건 대표 일행도 숙소를 나와 미 대사관으로 향한 것을 YTN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네, 실무 협상의 핵심은 두 정상이 발표할 하노이 선언이겠죠. 여기에 담길 의제를 미리 정리해 본다면요. 네, 앞서 양측은 지난 6일부터 4월 동안 평양에서 첫 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회담이 협상이 아닌 협의 수준이었다면 이번엔 진검승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앞서 비건 대표가 언급한 대로 12개 이상의 의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쟁점은 역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입니다. 다만 지난 2007년 13 합의에 따라 영변의 플루토늄 시설 3곳에 대한 불능화 조치가 단행된 적이 있어서 이번엔 진도를 더 빼야 회담이 성과를 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 없는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비핵화 조치까지 합의문에 담아야 하는 미국 협상팀의 숙제입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평양 워싱턴 간 연락사무소 설치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다자협의기구 설립 추진 등이 꼽힙니다. 이 밖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미국 전략무기 반일 중단이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대북 제재의 예외로 인정하는 문제도 거론됩니다. 미국과 북핵 협상을 조율하기 위해 우리 측 북핵 수석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조만간 하노이로 날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YTN 홍서옥입니다. 북미 양측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고 봐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풀려면 북한이 뭔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회담이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고 말해 추가 회담 가능성도 열어뒀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 started off with a very good meeting, and I think we'll continue that along. I don't think this will be the last meeting by any chance, but I do think that the relationship is very strong. Sanctions are on in full. As you know, I haven't taken sanctions off. I'd love to be able to, but in order to do that, we have to do something that's meaningful on the other side.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르면 이번 주말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대북 외교에서 중요한 파트너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의 지속적인 대화의 최대 지지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방안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면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베트남 하노이까지 이동할지를 두고 추측이 무성합니다. 항공편이 아니라 열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베이징 박희천 특파원이 각각의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이 빌려준 보잉 747 여객기를 타고 회담 장소인 싱가포르를 오갔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무엇을 타고 하노이로 갈까? 김 위원장의 이동 수단과 관련해 벌써 온갖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일부 언론과 로이터 통신은 김 위원장이 열차를 이용해 하노이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선발대와 베트남 정부 당국자들이 최근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 있는 기차역을 둘러봤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중 접경 지역에는 아직 이상 징후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중주 의교 바로 앞에 있는 중년 호텔은 오는 24일까지 예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是中联酒店吗？哎，对。你好，我想问一下，24、25号那边能不能预订酒店呀？可以呀。 북한 최고 지도자가 열차를 타고 중국으로 넘어올 때마다 이 호텔은 예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60시간 이상 걸리는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주말에는 열차가 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 춘절 연휴의 여파로 중국의 철도가 한 달 가까이 붐벼서 노선 통제가 필요한 김 위원장의 열차 통과를 중국이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열차와 항공편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가운데 1차 회담 때처럼 이동이 편리한 항공편을 이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홈쇼핑 업체 등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국회의원의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봤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병헌 전 수석의 혐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홈쇼핑 업체 등을 상대로 한국 e스포츠협회에 5억 5천만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입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지난 2017년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20억 원을 협회에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롯데홈쇼핑이 건넨 3억 원이 제3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재부 공무원에게 예산을 배정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고 직권남용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3억 5천만 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구속이 능사가 아니고 판단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을 나선 전 의원은 즉시 항소해서 무고와 결백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찌됐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검찰의 어거지 수사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검찰 역시 1심에서 무죄로 본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코트 차림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법원을 빠져나갑니다. 군 정치관여 댓글 작성을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구속적 부심에서 풀려났고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공용 서류를 손상한 혐의로 다른 재판을 함께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판단을 존중을 하고 나중에 추후 검토할 겁니다. 항소하실 계획이십니까? 검토할 겁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맞서 작전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부대원들이 신분을 감춘 채 정부와 여당에 편향적인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정치 관여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이뤄진 국방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방해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댓글 공작에 특정 지역 출신 지원자들을 배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9,000회 정도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위법 행위가 이뤄졌다면 책임은 장관인 자신에게 있다며 부하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지난 2017년 신생아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감염 관리 소홀은 인정되지만 주사제 오염이 신생아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작년 겨울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하룻밤새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국가수화질병관리본부가 투입돼 정밀 조사를 벌였고 오염된 주사제로 인한 폐혈증이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신생아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조수진 교수와 간호사 등 의료진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중환자를 다루는 의료진이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아 생긴 사고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일단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은 인정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주사제 하나를 여러 명에게 나눠 쓰는 등 감염관리에 신경 쓰지 않았고 의사들은 관리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실이 신생아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숨진 신생아들이 맞은 주사제가 폐혈증을 유발하는 균에 감염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균이 검출된 주사제가 사고 이후 다른 폐기물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고 같은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맞고도 폐혈증 증상이 없는 신생아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의료진 과실이 주사제 감염으로 이어졌고 신생아 사망에 이르렀다는 논리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점을 토대로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각을 총괄 책임지신 분이 법정에 나오셨는데 본인도 제3의 오염 가능성이 있다라고 법정 증언을 했기 때문에 법원 감정인도 동일한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모든 전문가가 일치된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번 선고로 1년 넘게 끌어오던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검찰이 항소할 뜻을 밝히며 앞으로의 경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온 국민이 사랑했던 이름은 영미였습니다. 근성과 팀워크로 국민에게 감동을 준 여자 컬링 팀킴이 연맹회장 직무대행 일가에 시달리며 힘들게 훈련해 왔다는 건 뒤늦게 알려지게 됐죠.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선수들이 호소한 인권 침해 등의 각종 비리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팀킴의 지난해 11월 눈물의 호소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주간의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김경두 전 대한컬링연맹회장 직무대행 일가의 비리를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선수들이 획득한 상금을 축소에 입금하는 등 상금 3천여만 원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났고 후원금과 격려금, 특별 포상금도 선수들 동의 없이 경상북도 컬링협회 수입으로 돌리는 등 9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전지훈련을 다녀와서는 동일한 영수증을 이중정산하거나 추가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도 이번에 들통이 났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여자 컬링팀 선수들이 외부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의료 약 137만 원을 대한컬링경기연맹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말하고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여 역시 편취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녀 채용을 위한 각종 꼼수도 동원됐습니다. 딸 김민정은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우수 선수 영입금을 받아 챙겼고 건강상의 이유로 군에서 조기 전역한 장남 역시 과도한 연봉을 받고 남자팀과 계약했다고 문체부는 밝혔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는 정관을 어기면서 본인의 친조카를 국가대표팀 전력분석관으로 뽑는 채용 비리도 있었습니다. 장녀인 여자 컬링팀 지도자와 사위인 믹스더블팀 지도자가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불공정하게 채용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김경두 전 직무대행 등 3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관련자 10여 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감사반은 선수들의 인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감사 결과를 스포츠혁신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낸 남편 박모 씨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조 전 사장의 폭행과 학대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어 술을 마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전 사장은 땅콩회항 사건 이후 인격적인 무시와 정상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이 심해졌고 지난 2017년 5월부터 벗어나 몸과 마음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중국적인 아이들을 미국으로 빼돌리려는 것을 막고자 부득이하게 형사고소에 이르게 됐다며 앞으로 한진 일가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모든 사실관계를 밝힐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다가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차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또 상고하면서 세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 전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일본도로 닭을 내리치는 엽기 행위, 잡아먹으려던 의도였다면 동물학대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직원 폭행과 엽기 행각 등으로 몰이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첫 재판에서 양 회장 측이 꺼낸 논리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양진호 회장이 법원에서 나와 서둘러 호송차에 오릅니다. 변호인이 없어 한 달 동안 연기됐던 1차 공판을 받고 나오는 길입니다. 이번에는 새로 변호인을 선임해 변론을 준비해왔습니다. 양 회장 접견하셨나요? 몇 차례 하셨나요? 변론 방향 좀 말씀해 주세요. 양 회장은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생마늘, 핫소스, 뜨거운 보이차를 먹이고 염색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해악을 알리거나 협박이 없었다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생닭을 일본도로 내리치고 화살로 맞춰 동물을 학대한 혐의는 백숙으로 먹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허가 없이 일본도를 소지한 혐의는 선물 받은 시기를 검찰이 밝히지 못했고 아내의 휴대전화를 감시한 앱을 설치한 시기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위법성 여부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인과의 불륜을 의심해 대학 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와 대마 흡입 혐의는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혐의별로 양 회장 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1시간 만에 재판을 마치며 앞으로 자세히 다루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인격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의 본격적인 공방이 이어질 2차 공판은 다음 달 26일에 열립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양진호 회장의 가장 큰 혐의, 쉬운 말로 풀어보면 결국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오는 7월 16일까지 기업 취업 규칙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행위자 제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란물 유통과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해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직원들을 괴롭힌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임금을 올려달라는 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졌고 회식 자리에서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 염색을 강요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정 기준과 구체적 유형을 담은 매뉴얼을 공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지위 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3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개발한 직장 괴롭힘 측정 도구를 토대로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 욕설 등 10여 가지의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은 오는 7월 16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 안에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행위자 제재 등을 규정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표이사 등 최고 경영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정식 조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감사가 회사의 비용으로 조사한 뒤 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식을 추천했습니다. YTN 김장합니다. 한밤중에 서울 도심의 전통시장 골목을 질주하며 상가를 쑥대밭으로 만든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그리고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에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시장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 전통시장. 좁은 골목에 난데없이 흰색 외제차가 등장합니다. 간판과 노점상 포장마차를 이리저리 치고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결국 차가 지날 수 없는 좁은 골목을 들이받고서야 광란의 질주가 끝납니다. 피의자는 35살 이모 씨.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는데 심지어 무면허였습니다. 간판을 때려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이 완전히 부서진 차가 서 있더라고요. 세로모다 돌아가는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나다가 다시 그냥 꺼지고 그러니까 그 옆에 주위에 왔던 사람들이 시동 못 걸게 제지를 했어요. 사고를 내고도 어떻게든 현장을 빠져나가려던 이 씨. 알고 보니 이미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양팔을 벌리면 닿을 정도로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이곳까지 차를 몰고 들어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피해에 상인들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근데 저것을 저렇게 부서져갖고 아침에 오니까 있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아주 꽝이야.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먹었어. 일부 가게는 창문과 냉장고 등 집기가 부서져 당분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는 보다시피 이렇고 다 갈아야 장사하는데 장사도 며칠 못해요. 이 골목은 진짜 사람이 다니는 길이지 니 아까도 잘못 다니는 길이에요. 경찰은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새벽 시간 부산의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남성을 마침 편의점 앞에 있던 시민이 달려들어서 제압했습니다. 강도를 제압한 이 시민은 태권도와 유도를 배운 유단자였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흉기를 든 남성이 편의점 계산대를 향해 걸어갑니다.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여성 점주를 쫓아가더니 흉기로 위협하며 목을 조릅니다. 아찔한 상황이 이어지는 순간 편의점 밖에서 한 시민이 뛰어들어와 이 남성에게 달려듭니다. 순식간에 흉기를 든 팔을 꺾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면서 경찰관이 올 때까지 붙잡아 놓습니다. 안에는 여자 사장님 혼자 계시는 줄 알고 이거는 보통 상황이 아니다 싶어서 경찰관님이 올 때까지 팔을 꺾은 상태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도를 붙잡은 성지훈 씨는 젊은 시절에는 태권도 지역 대표로 뽑히고 유도까지 배운 실력자였습니다. 때마침 편의점 앞에 있던 성 씨가 뛰어들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생길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술도 마시고 칼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큰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압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강도질을 한 50대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 점주와 승강이를 벌이다가 편의점에서 팔던 흉기를 범행 도구로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강도를 제압한 성 씨에게 표창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어제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외주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있었죠. 경찰은 고인이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 설치된 안전 난간을 넘어간 것으로 보고 그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숨진 이모 씨가 사고를 당한 컨베이어 벨트는 수리가 진행되던 바로 옆 벨트였습니다. 직선거리로 2m 정도 떨어져 있지만 벨트 주변에는 1.2m 높이의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 씨가 숨진 채 발견된 현장에는 CCTV가 없고 사고를 목격한 사람도 없어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가 난 컨베이어 벨트와 안전난간 사이에서 이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발견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난간을 넘어 컨베이어 벨트를 밟으면서 사고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2m 높이 안전 펜스가 있기 때문에 그 펜스를 왜 넘어가서 사고가 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의 작업 환경도 상당히 열악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 감식을 진행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지점 조명이 어둡고 공기 중에 분진이 많아 멈춰있던 벨트와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측정도 해보겠습니다만 직접 눈으로 본 거는 조명이 상당히 안 좋은 컴컴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30명이 넘습니다. 민주노총은 태안화력 사망사고 이후 제대로 된 안전점검만 했으면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죽음의 외주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경찰이 클럽 버닝썬과 서울 강남경찰서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 유착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8월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담당 경찰관들과 클럽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배경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일부 관련자들의 혐의를 포착해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클럽 측과 행사 계약을 맺었던 한 관계자는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버닝썬 대표 이모 씨에게 현금을 받아 경찰들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연설회가 달라졌습니다. 우경화와 막말 논란 속 싸늘한 여론을 의식한 듯 오늘 부산 경남 지역 합동연설회는 고성과 야유 없이 진행됐는데요. 다만 현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는 매서웠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과 제주 지역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앞선 두 차례 연설회장을 뒤덮었던 고성과 야유가 사라지고 지도부와 상대 후보를 향한 박수와 함성이 대신했습니다. 지도부도 당 안팎의 따가운 여론의 시선을 의식해 현장 분위기를 다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작은 야유와 지나친 소리 일부에 그것이 다인 양 우리 자유한국당을 비난하거나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후보 모든 후보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당권 레이스가 막바지로 접어든 만큼 각 후보들은 당원들의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썼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본거지에서 열린 공개 연설회인 만큼 현 정부에 대한 공세의 고삐도 한층 잡아당겼습니다. 김경수 도지사 무려 8,800만 건의 댓글을 조작했습니다.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판사를 쫓아내겠다고 재판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무능한 문재인 정권 때문에 지금 이 나라 경제가 재앙 수준입니다. 특히 부울경 지역의 실물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요새는 어떻습니까? 완전 바닥입니다. 공장은 멈춰 서 있고 자영업자는 비명을 지르고
청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후보들의 연설에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진하는 5.18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은 사상의 자유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천안함 폭침을 왜곡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우리의 사상, 표현,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천안함을 폭침이라고 안 하고 침몰이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행사장 밖에서는 각 후보를 지지하는 유세정과 함께 한국당 의원들의 5.18 폄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조만간 정치권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아닌 민주당 싱크탱크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내년 총선에서 역할이 주목됩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기 직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히말라야에 올랐던 양정철 전 비서관, 민주당 전해철 의원,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함께 이른바 삼철 가운데서도 문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최측근 인사입니다. 대선 승리 이후엔 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백의 종군을 선언한 뒤 주로 외국에 머물러 왔습니다. 대통령께 뭐랄까 연관되는 좀 상징성이랄까요? 영향성, 상관관계 같은 게 좀 너무 커서 제가 두 분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럽고. 민주당 관계자는 양 전 비서관에게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직을 제안했고 본인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당 입장에서는 친문그룹의 핵심 인사를 보강해 당청 관계를 강화하고 청와대가 아닌 당으로 복귀해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절묘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권에서는 대체로 양 전 비서관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정책연구원이 다소 관료화돼 있다는 당 내부 비판이 있는 만큼 양 전 비서관의 국정 운영 경험과 특유의 기획력을 발휘하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특히 내년 총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적임자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그동안 음지를 떠돌던 양 전 비서관이 이제 역할을 할 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대의 천명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권 재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유시민 전 장관이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은 데 이어 양 전 비서관이 민주당 싱크탱크로 돌아오면 친문그룹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사퇴한 탁현민 전 행정관도 한 달 만에 다시 불러들여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모디 인도 총리와 118층 높이 전망대에 올라 인도가 발전 모델로 삼고 있는 서울의 야경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벌써 6번이나 만난 두 정상은 내일 정상회담을 엽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개월 만에 모디 인도 총리와 다시 만났습니다. 취임 직후인 재작년 7월 G20 정상회의부터 지난해 7월 인도 국빈 방문,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등 벌써 6번째 만남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한 모디 총리와의 첫 일정은 간디 흉상 제막식. 간디 탄생 150주년을 맞아 평화와 비폭력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인도 정부가 선물한 동상입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라는 간디의 가르침들이 더 깊이 वादासुमिदा। मैं साउथ कोरिया के नागरिकों को भी 100 साल पूर्व 1 मार्च को जिस संघर्ष के लिए आपने जीवन दिया था उसकी शताब्दी मना रहे हैं। 두 정상은 이어서 서울 잠실의 118층 전망대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인도 발전의 모델로 삼고 있는 모디 총리에게 서울의 현재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로 선택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속된 두 나라의 인연을 상징하는 김수로 왕과 허왕우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도 함께 봤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를 위해 청와대 밖에서는 처음으로 친교 만찬을 열고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인도는 13억 인구를 가진 대국인데다 매년 7% 안팎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우리 정부가 신남방 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으로 꼽는 나라입니다. 두 정상은 국빈 방문 둘째 날에는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 분야를 인프라, 과학기술, 방위산업까지 확대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인도의 전폭적인 지지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최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지면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나빠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 소득이 많은 상위 20% 계층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932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0.4% 늘었습니다. 반면 소득 하위 20% 계층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23만 8천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7.7%가 감소했습니다. 증가폭이나 감소폭 모두 역대 최대입니다. 특히 소득 하위 20% 계층 가구의 근로소득은 무려 36.8%나 감소했습니다. 또 소득 하위 20에서 40% 계층의 소득은 4.8% 줄어든 반면 소득 상위 20에서 40% 계층은 반대로 4.8%가 늘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득 분배 지표도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상위 20% 가구원 1명이 누리는 소득을 하위 20% 가구원 1명이 누리는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 지난해 4분기 5.47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격차가 가장 컸습니다. 통계청은 취업자 감소 등 고용 부진을 저소득층 소득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작년 4, 4분기 중에 상용직은 이제 34만 2천 명 증가하였지만 임시직은 17만 명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취약한 일자리, 한 개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 시장이 악화된 것이 큰 요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근로 능력이 취약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 가구가 소득 하위 20% 계층으로 이동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득 분배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일하는 단기 근로 계약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 점에 주목해서 보다 더 안정적이면서 높은 소득의 일자리를 민간 부문 중심으로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세금이나 이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소비 활동과 관계없이 지난해 4분기에 한 가구 기준 지갑에서 빠져나간 월 평균 소비 지출은 95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0%가 늘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IPTV 2위 사업자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 방송 2위 사업자 T브로드가 합병을 추진합니다.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T브로드 사이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T브로드의 최대 주주인 태광산업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은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협의해 본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관 인허가가 완료되면 통합법인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T브로드 합병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LG유플러스가 지난 14일 케이블 TV 1위 CJ헬로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급변하고 있는 유료 방송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으면서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상황은 비슷할 거란 예보인데 더 나쁜 소식은 이번 미세먼지 공습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전체가 희뿌연 먼지 장막에 갇혔습니다. 하늘도 잿빛을 잃었고 강 건너 건물도 윤곽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의 가시거리는 3km 정도로 맑은 날의 6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한때 서울 성동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무려 98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는 등 전날보다 대기질이 더 악화했습니다.
그 밖에 경기와 충북, 전북, 경북 지역도 100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며 평소 7배에서 10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한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지며 상황이 더 악화한 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초미세먼지는 내일도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금요일에는 낮 동안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더해져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예상과 달리 주말에도 미세먼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온 현상이 이어지는 데다 짙은 미세먼지를 밀어낼 만한 강한 바람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주말에도 동풍이 예상만큼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미세먼지를 완전히 해소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기압계 변화가 없다면 미세먼지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겨울 막바지에 찾아온 불청객 미세먼지의 공습. 당분간 노약자와 어린이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길어지는 미세먼지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비상저감 조치가 처음으로 발령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이 충족돼 내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과 경남, 경북, 강원 영서 지역에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상저감 조치에 따라 서울 지역은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야심작인 폴더블 스마트폰, 그러니까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애플의 안방과도 같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했습니다. 조만간 열리는 세계 이동통신 박람회 MWC에서도 경쟁사들의 신제품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어서 시장 선점 경쟁이 불을 뿜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라이벌 애플의 안방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차세대 스마트폰으로 꼽히는 폴더블 폰을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폴드로 이름 붙여진 이 제품은 접었을 때는 보통 스마트폰과 같은 4.6인치 화면이지만 펼치면 7.3인치 태블릿으로 변신합니다. 화면을 기존의 반 정도 두께로 얇게 만들었고 화면이 구부려지는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접힌다는 게 삼성의 설명입니다. 또 여러 번 접었다 펴도 변형되지 않는 내구성을 갖췄다며 4월 출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With the Galaxy Fold, you get a powerful smartphone and a revolutionary tablet, all in a single premium package. 삼성전자는 동시에 스마트폰 사업 10년 기술력을 망라한 주력 모델 갤럭시 S10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S10은 카메라 렌즈를 제외한 전면을 화면으로 채운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 디자인으로 테두리조차 최소화해 화면을 극대화했습니다. 또 세계 최초로 초음파 지문 스캐너를 화면 속으로 넣어 편의성과 보안성을 모두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미 포화 상태로 접어든 스마트폰 시장은 녹록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The competitive pressure that Samsung faces, in addition to really challenging market conditions, are that Apple remains a relentless force and Huawei are working extremely hard to take share from them. 중국의 샤오미는 삼성보다 하루 앞서 중저가 시장 탈피를 선언하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제품을 내놓고 삼성과 애플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我们已经超越了苹果和三星的所有的手机。我觉得这是小米相机部在过去2年里面取得了一个巨大的进步。 특히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세계 이동통신 박람회 MWC에서는 LG전자와 화웨이 등 글로벌 업체들의 신제품도 쏟아져 나올 예정이어서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은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이른바 액체 괴물로 불리는 어린이 장난감에서 유해 물질이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스퀴시라는 제품에서도 독성 물질이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냄새나 향기가 강한 제품은 구매하지 말고 3살 이하의 어린이는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 손으로 쥐었다 폈다 반복할 수 있는 장난감, 스퀴시입니다. 귀여운 동물 캐릭터나 케이크 등 음식 모양이어서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사촌 누나가 갖고 노는 거 보고 자기도 이제 마트 갔다가 보이니까 사달라고 졸라가지고 냄새가 너무 나고 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갖고 놀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중에서 팔리는 스퀴시 제품들에서 유해 물질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형마트와 문구점, 온라인몰 등에서 팔리는 12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방출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물질은 대표적인 간 독성 물질로 공기 중에서 흡입할 경우 간 손상이나 점막 자극, 현기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 기준을 적용하면 제품 절반이 3살 이하 어린이에게 유해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딸기 향처럼 음식 냄새가 나는 제품도 많아 아기라면 입으로 가져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냄새나 향기가 있는 스퀴시의 구입은 피하고 특히 물거나 빨 가능성이 있는 3세 이하 어린이가 스퀴시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국내에서 어린이 완구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기준이 아예 없다며 국가기술표준원에 기준부터 마련할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이 교육부에 대화를 촉구하며 오는 25일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유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에듀파인 사용 등 사립유치원과 관계된 규제 정책을 위반하면서 한유총의 대화 요구는 거부해왔다며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걸기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한유총은 에듀파이는 국공립 유치원처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사립유치원의 재정을 통제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구 도심에서 현지 시간 20일 밤 큰 불이 나 7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불은 초크바자르 지역에서 발생해 최소 5동 이상의 건물로 번지면서 12시간 이상 불길이 계속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부 건물에는 화학물질과 플라스틱 등 가연성 물질이 보관된 상태라 불이 급속히 번졌습니다. 현지 소방당국 관계자는 이번 불로 최소 70명이 숨졌고 45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뉴스나이트가 전해드리는 생활의 팁 알아요 시간입니다. 요즘 맑은 하늘 보기 참 어렵죠. 연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공습이 최대로 다다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호흡기 질환 환자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가 10년 동안 호흡기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늘어날수록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이 늘어났고 사망률도 최대 1.99% 높아졌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노약자는 되도록 외출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꼭 나가야만 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시가 1년에 2번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 개선 부담금을 한 번에 내겠다고 하면 납부액 10%를 깎아드린다고 합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 차주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고 있는데요. 다음 달 22일까지 1년치를 한꺼번에 낼 경우 저렴하게 납부 가능한 겁니다.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나 120 가상풀센터로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 병원을 찾은 환자가 지난 2017년 기준으로 한 해 9만 명에 달하고 50대 여성 환자가 가장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힌 내용인데요. 여성의 경우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다 보니 햇빛에 의해 비타민 D 생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연어나 고등어, 달걀, 노른자 등의 고단백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게 비타민 D 생성에 좋다고 하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BMW 코리아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새 차를 사고 1년 동안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하면 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BMW 코리아는 올해 1월부터 차량을 받은 고객들도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을 계약서에 반영한 차 브랜드는 현대기아차, 또 쌍용차, 르노, 삼성이고 해외 브랜드로는 볼보, 롤스로이스가 속한다고 합니다. 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벚꽃은 예년보다 일찍 핀다고 하는데요. K웨더는 올해 벚꽃이 예년보다 4일에서 7일 일찍 개화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 하순과 3월 기온이 평년보다 비슷한 호가 다소 높기 때문인데요. 다음 달 21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은 3월 22일에서 3월 31일, 중부지방은 3월 31일에서 4월 7일 사이에 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3월 1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도심에서 열립니다. 3월 1일 오후 3시 세종대로에서 대형 줄다리기 행사와 한결의 큰 줄당기기가 펼쳐집니다. 또 줄 길이만 70에서 80m에 달하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선진화법이 제정된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고 국회는 선진화법 이전의 국회와 이후의 국회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예산안 처리는 국회 폭력이 수반되어서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처리를 할 때 그때도 문명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일상화된 것이 국회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소위 4대강 그 사업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극심한 여야 갈등 속에 이 로텐더 홀이 야당 당원들 또 보좌진 뭐 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저항하는 그 벽을 뚫고 들어가서 예산은 제안 설명하고 하면서 날치기 처리했다. 그 추억을 그렇게 비난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몸싸움 일어났던 그 추억이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가 계시고 그런 이제 에피소드도 있는데 저는 18대의 국회에 처음 왔고 제가 1년 늦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오자마자 시작한 것이 본회의장 점거 농성이었습니다. 선진화법 전과 후 사진전을 하는데 제가 그 의원 발언대에서 그 의장석으로 돌진하는 그 사진이 있어서 3, 4일 동안 앞에 다니는데 진짜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그때는 제가 훨씬 더 젊었기 때문에 그 몸싸움에 가장 앞장섰고 아마 그 18대 국회 그런 현장에 있었던 모든 의원들은 그런 자괴감이 다 있었습니다. 최소한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국회가 동물국회라는 오명은 쉽게 되지 않았나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3당 교섭대표 회동에서 합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오늘 불발됐습니다.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고 있고 네,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전 대통령 측이 이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해달라는 보석 신청을 냈습니다. 검찰은 보석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는데 보석 신청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따져보지요. 나이트포커스 두 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김광삼 변호사 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미 지난달 말에 보석 신청을 했고 그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석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건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주제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건강이 상당히 알려져 있는 것보다 나쁜데 위험한 게 무호흡증이에요. 사정에서 그 산소호흡기 같은 걸 이제 안에 들여서 탈모 이런 거는 그거는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잖아요. 수면 무호흡증 같은 거 그다음에 당뇨가 또 아주 높잖아요. 그건 당뇨가 합병증이 오면 그건 손 잡을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우리가 그냥 억지로 보석을 신청했죠. 신청해놓고 보석 신청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수면 무호흡, 당뇨병, 기관지 확장 등을 앓고 있다지만 대부분 안에서도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심지어는 감옥 밖에서도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탈모 때문에 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기가 찰 뿐입니다. 네, 정의당 논평에서 탈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지난해 서울대병원에서 진단받은 병명들이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9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기관지 확장증, 황반변성, 역류성 식도염, 수면무호흡증, 제2형 당뇨, 췌장 낭성 종양, 탈모, 야간 단뇨, 건조성 습진 이런 진단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41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는 뭐 79세, 만 나이로 하면 77세인데 네. 어떻습니까? 보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건강 상태로 보이시는지요? 근데 이 지금 9가지 병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제 보석 청구 사유에다 썼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뭐 기관지 확장증, 역류성 식도염, 제2형의 당뇨, 탈모 이건 뭐 그다지 일반적으로 많이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서도 이런 병 앓고 있는 분이 많이 있지만 이런 사유로 이제 보석을 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본다고 하면 이제 그 황반병성 이건 이제 눈과 관련된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이 시력을 잃을 정도로 이제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초기 단계라고 한다면 이것도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제 수면 무호흡증인데 지금 보석 청구에 보면 수면 무호흡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이제 심폐혈관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돌연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 네네. 수면 무호흡증으로 물론 뭐 돌연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코골이가 굉장히 심해서 이제 기도를 막는 것이 수면 무호흡증이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잠깐 안 낸다랄지 아니면 이제 호흡의 강도가 굉장히 약한 경우 이런 경우인데 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이것이 생명과 과연 직접적 관련이 있느냐 그 부분에 좀 의문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단열할지 건조성 습진 이런 것 자체는 교도소에서 충분히 이제 약을 먹는다랄지 또 이런 병이 있을 때 이제 수감을 감내할 수 있는 교도소에서 수감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가 되냐 안 되냐 굉장히 판단 기준이 되는데 이 정도 사안 가지고는 뭐 충분히 교도소에서 감내할 수 있을 정도다. 그리고 아까 이제 수면 무호흡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 양압기라고 해서 기구를 써서 이제 호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녁 때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 기구를 이용한다고 하면 어떤 돌연사의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병만 가지고
보석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없다고 보십니다. 장선철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은 보석 신청을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1월 29일 날 처음 그 보석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2월 19일 날 변호인들이 다시 한번 보석 신청을 했는데 이재호 우리 전 의원 얘기에 의하면 본인은 신청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건강을 걱정해서 좀 신청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교도소에 있는 한 분의 의사의 진단만으로 이 보석 문제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보다 좀 외부 의료진으로부터 종합적인 검진을 좀 받고 법원에서 좀 판단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 형법상으로는 이 보석 사유가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되나요? 네, 이제 보석은 이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필요적 보석과 의무적 보석이 있습니다. 근데 필요적 보석은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제외 사유를 보면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의 법정에 있는 경우, 장기 10년이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건 거기에 해당이 되죠. 받은 그래서 거죠. 필요적 보석 사유의 제외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보석 제외 사유가 되죠. 그렇지만 그 다음 항에 보면 이제 의무적 보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적 보석이 어떤 제외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뭐 보석의 대상 사유, 보석 허가의 대상 사유는 절대적으로 법을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1심에서 징역 15년 받았잖아요. 그러면 2심에서 이 형이 확정된다고 하면 결국 15년을 교도소 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범죄 사실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판에 있어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 있어서 또 실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보석을 허가해주지 않죠. 네. 김광삼 변호사께서 지금 법률적인 근거에 의거한 검찰의 입장을 좀 설명을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이계 좌장으로 꼽히는 자유한국당 이재호 상임고문,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굉장히 분노에 찬 인터뷰를 쏟아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호 고문이 보시기에도 보석이 지금 병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정도 상황이 된다. 그렇죠. 연세가 지금 우리 나이로 거의 80이잖아요. 80년대. 이 경찰이 얼마나 잔인하나 하면 형사소송법에도 만 70이 넘으면 불구속이 원칙인데 전직 대통령이고 나이가 80이고 지금 건강이 극도로 안 좋은데 그걸 보석을 신청하는데 그걸 갖고 무슨 뭐 괜찮다는 등 이런 헛소리만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역대 검찰 중에 가장 잔인한 검찰들이에요. 가장 잔인. 문재인 정부 검찰이 역대 검찰 중에 가장 잔인하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제 저런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 이전 정권에서 뭐 전직 대통령의 보석과 관련해서 검토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사실 그 이명박 정권에 대해 이번 정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한한 좀 원한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법부와 판사에게는 좀 모욕적인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과 청와대의 눈치와 의중을 좀 살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재호 고문이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화를 내시냐 이랬더니 전직 대통령 보석 여부를 그럼 대통령이 결정하지 누가 결정하겠냐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때는 그랬냐 이런 질문이 또 가기도 했거든요. 결국 뭐 전직 대통령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의중이 중요하다 그런 걸 좀 강조하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건과 관련해서도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를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와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판사가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좀 걱정은 됩니다. 네, 법 쪽에서 보기엔 어떻습니까? 법원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정권의 의중을 살피나요?
아니 근데 이재호 고문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팩트가 틀린 것들이 꽤 있어요. 네. 첫 번째는 형사소송법에는 만 70이 넘으면 불구속이 원칙이다. 네. 이런 원칙은 전혀 없어요. 없어요. 나이에 네. 관한 그런 규정이 전혀 없어요. 네. 80이 됐건 90이 됐건 그건 구속 사유, 구속의 필요성이 있으면 구속을 하는 거고. 네, 이거는 팩트 체크를 그렇죠. 해주셨네요.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보석의 사유에 해당이 안 되면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죠. 건강하면 구속해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예. 부분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석 자체는 재판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물론 뭐 대통령이 이전에 뭐 독재 정권 때랄지 그런 때 뭐 판사랄지 이제 검찰이 어떤 승진의 인사를 생각을 하면서 정권의 입맞춤에 맞는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죠. 네. 그렇지만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갔고 아마 이재호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정권 잡아봤잖아라고 말하면서 약간 그렇죠. 경험론에 그럼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지금 그렇게 하면 사법농단으로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이제 검찰의 어떤 잔인한 문제는 검찰은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스부터 해서 계속 문제가 됐던 것들은 이제 수사를 한 거고 기소를 한 거고 네. 그다음에 검찰 자체는 보석 청구가 들어와서 불구속을 해달라고 이렇게 청구를 하면 청구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쓰도록 돼 있어요. 네네.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을 했잖아요. 근데 풀어줘도 좋다 이런 의견을 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럼 검찰 입장에는 당연히 이건 만성 질환의 일종이고 신체적인 뭐 그런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석권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의견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가지고도 뭐 검찰이 잔인하다 이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은 맞지는 않죠. 소장님께서는 어떤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법원이 좀 청와대 의중을 보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을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정부와 이 정권이 상당히 사법부에 대해서 본인들의 생각과 본인들의 판단에 의하지 않은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사법적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많이 취하고 있지 정부 않겠습니까? 입장에서는 이게 사법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상대 진영에서 보면 이것들은 사법부 압박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치권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정의당의 반응 아까 잠시 보셨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듣고 오시죠. 수면 무호흡, 당뇨병, 기관지 확장 등을 앓고 있다지만 대부분 안에서도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질환들입니다. 심지어는 감옥 밖에서도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탈모 때문에 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기가 찰 뿐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감옥에서 시도 안 먹힐 보석 신청을 하며 의도적으로 재판에 분탕질을 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수렁에 넣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파렴치범은 살아생전 밖에서 또다시 하늘을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굉장히 수위가 센 논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탈모 이야기는 아침에 이재호 고문도 이것 때문에 뭐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라고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왜 굳이 의견서에 이런 걸 집어넣었을까요? 뭐 아프다는 걸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뭐 스트레스성 탈모도 있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계시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만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차원에서 넣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이런저런 증상이 다 있다. 들어오기 전에 사법연감을 좀 살펴봤더니요. 네. 보석 허가가 대체로 줄어드는 추세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최근 통계치인 2017년에 조금 오르긴 했는데 36.3%가 신청한 건의 36.3%에 해당해서만 보석 허가가 났습니다. 6,079건을 청구가 돼서 2,204건이 허가가 됐어요. 이 정도 허가율로 봤을 때 석방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보석 허가율을 보면 한 35% 이쪽 저쪽 해요. 지금 네네. 2017년도는 36.3%였는데 지난 3년간 통계 보면 한 34%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보석 허가 인용률이 저것도 뭐 높으냐 낮냐 그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뭐 좀 낮은 편을 속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불구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속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일단 불구수사 원칙에서 예외적으로 혐의가 굉장히 중대한 경우랄지, 그다음에 무죄를 다투고 있어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염려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저기에 34%냐 5%를 떠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맞는 과연 보석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사유가 되느냐, 이제 그걸 따져봐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는 뭐 너무 질병이 심대해서 네. 결국 일상적인 생활을 어렵다든가 아니면 생명에 위험이 있다든가 이제 암과 같은 것이 되겠죠. 아니면 최근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간암 때문에 7년 넘게 불구속 그렇죠. 재판을 받다가도 이게 취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호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석 청구에서도 됐었고 또 구속 집행정지도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가서 간 이식을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니까 생명의 위험이 있다더랄지 아니면 이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어떤 신체 한쪽이 불구가 된다랄지 네. 아주 이런 유급한 상황이 아니면 병과 관련해서는 잘 보석을 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나열하고 있는 9가지 병을 보면 사실 보석을 해줄 만한 그런 병은 없어요. 네. 그다음에 또 이 병뿐만 아니라 재판 지연과 관련해서도 이제 보석 청구 사유로 들었는데 네. 이제 재판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과연 4월 8일까지 재판이 끝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증인이 지금 1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든 증인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어요. 네. 그런데 항소심에 와서는 15명에 대해서는 부동의했거든요. 근데 15명 중에서 5명에 대해서 소환을 했는데 그중에 3명만 증언이 이루어졌고 예. 2명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그 증인 신청 취소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10명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10명이 앞으로 4월 8일까지 출소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건 어렵지 않다고 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부가 징역 15년이나 선고된 이 사건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를 해주고 재판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네. 4월 8일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재빠르게 신속하게 증인을 소환해서 증인심은 하면 네. 4월 8일 이전에도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석 결정은 언제 나옵니까? 일반적으로 보석 결정은 이제 보석 신문을 하고 이제 바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이런 사건을 아마 바로 기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재판의 어떤 경과를 보다가 네. 만약에 4월 8일 전까지 재판이 끝내기 어렵다. 그러면 4월 8일 구속 만기거든요. 네. 구속 만기 직전에 보석의 어떤 허가랄지 기각을 결정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는 27일이 항소심 첫 공판인데요. 그때 좀 비슷한 결정이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3차 합동연설회가 오늘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2차 대구 연설회에서는 막말과 고성이 오가면서 정치권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오늘은 어땠을까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많은 사람들이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 최고위원 후보 기호 2번 김준교입니다. 사려 깊지 못하고 다소 과격한 언행으로 우리 당의 축제인 전당대회에 누를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젊은 혈기에 실수한 것으로 너그럽고 어여삐 봐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작은 야유,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지나친 소리는 우리 당의 지극히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누가 이 당의 주인이고 이 당의 주인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당원들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당의 주인이라. 맞습니까 여러분? 통째로 가져와야 합니다. 판 뒤집어 졌습니다 여러분. 네, 또 다른 승부처 또 보수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PK로 갔는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연설회 다녀오신 분들 좀 얘기 들으셨나요? 분위기가 분위기가 괜찮다고 하던가요? 합니다. 네. 그 대구 연설회 때 너무나 많은 소란이 있어가지고 당원들이나 지도부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네네. 예상보다 되게 정제되고 차분한 분위기였고 욕설과 야유 같은 것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 황교안 후보나 뭐 김진태 후보 호응도는 다 뭐 괜찮았다고 하고요.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당원들 뭐 자리 배치도 미리미리 했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태극기 부대가 많이 연설회장 안으로 많이 못 들어왔대요. 네. 그 아예 뭐 입장을 막은 거예요? 입장을 뭐 막았다라기보다 부산에 있는 당원들이 더 많이 일찍 와서 자리를 좀 차지하고 그래서 좀 그런 면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서 조금 정돈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TK의 당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새 당대표 후보가 어떤 전략들을 내놨을까요? 차례로 들어보고 오시죠.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경제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지난달 실업자가 무려 12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자리 예산 54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 돈 구경이나 해보셨습니까? 부산, 울산 경제, 경남 마찬가지입니다. 폭망을 넘어서 대재앙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경제를 망친 주범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저 말고 다른 주자 두 분이 모두 탄핵이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 생각과는 완전히 괴리된 다른 생각입니다. 국민은 탄핵을 역사적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탄핵 부정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문 정권과 싸우러 나온 거지, 저는 우리 당의 후보와 내부의 싸움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문 정권과 함께 싸울 사람이라면 같이 힘을 합쳐서 나아갈 겁니다. 이 당에 계파는 이미 없습니다. 계파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바로 접니다. 탄핵 이후에 친박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당의 계파는 없어지고 오직 보수 우파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새 후보 색깔이 뚜렷하게 다른데 먼저 김 변호사님 좀 총평을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박근혜 프레임과 관련해서는 좀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대여 투쟁, 이제 거기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보수층에 결집을 해서 거기서 득표를 하려는 그런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리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 부산, 울산, 경남 경제를 망친 주범,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그런 건지에 대한 좀 의문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태극기 부대랄지 그런 층에서 득표하기 어려워요. 이제 그러면 결국 본인은 이제 중도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좀 합리적인, 좀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그러한 책임 당원들의 표를 받겠다 그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아주 정정당당하게 오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봤고요. 그다음에 김민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되면 개파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은근히 이런 내용이 있죠. 탄핵 이후 친박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건 굉장히 친박이라는 걸 강조를 하고 결국 태극기 부대랄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우호적인 이제 표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약간 애둘러서 표현하는 건데 이번 부산 합동연설에서 보면 대구 때와는 좀 다르게 톤이 상당히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결국 그런 식으로 하면 태극기 부대로부터는 표를 얻을지 모르지만 그를 제외한 태극기 부대를 제외한 그런 당원들로부터는 표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굉장히 의식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민심에는 누구의 전략이 가장 통했을까요? 뭐 다 비슷하죠. 제가 이제 보니까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앞선 자의 여유가 좀 보여져요. 뭐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 실정 얘기를 많이 하면서 주된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쪽으로 옮겼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용기 있는 위험한 선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연설에서. 왜냐하면
한나라당 골수 당원들이 모여 있는 그 영남 지역의 합동연설회에서 탄핵은 잘못되지 않았다. 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용기 있게 얘기했거든요. 네. 이 부분이 과연 득표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이건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네.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자신감이 충만해 있습니다. 계파가 없다. 당심이 나에게 있다. 이런 식의 아주 자신감 있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네. 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황교안 후보가 좀 많이 앞서 나가고 네. 지금 두 분이 2, 3등 싸움을 한다고 하는데 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판세로만 보면 황교안 후보가 확실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까? 뭐 득표율이 관건이다 이런 여유를 좀 보였다고 하던데요. 두 가지 부분에서는 황교안 후보가 앞서 나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객관적인 여론조사 데이터입니다. 네. 뭐 언론사에서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부분 봐도 대략 황교안 후보가 55%, 오세훈 후보가 한 25%, 김진태 후보가 한 15% 정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의원들의 속칭 말해서 그냥 줄석인데요. 황교안 후보 쪽으로 많은 의원들이 네. 지금 가서 도와주겠다, 같이 일하고 싶다, 뭐 줄석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어떠한 당협위원장은 투항이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투항? 네. 그 황교안 후보가 될 것 같고 이분이 다음번 공천권을 갖고 네. 있으니까 내가 그쪽에 투항을 해서 네. 내가 공천을 좀 확실하게 담보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합동연설에 한 번 남았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인데요. 여기서는 오세훈 후보가 좀 기대를 많이 걸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세훈 후보는 사실 이제 영남에서는 이제 탄핵 관련해서 굉장히 그 절차에 있어 탄핵을 받아들이자는 입장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도권에서 본인이 거기에 모든 걸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언론도 그렇고요. 여론조사도 아마 1강 2중 정도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그 황교안 후보는 득표율이 관건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말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책임 당원이 한 32만 명, 뭐 38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32만 명 잡고요. 네. 그런데 이제까지 전대를 보면 한 30%, 그러니까 한 1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해요. 예. 그런데 지금 변수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태극기 부대라고 봅니다. 네. 지금 김진태 후보가 한 8천에서 1만 명 정도로 그 당에 입당을 시켰다고 예. 그래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탈당하지 않고 남아있던 태극기 부대 성향의 그런 사람들이 한 2만 명 잡으면 네. 한 3만 명이거든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최소한 투표 아주 적극 지지층이기 네. 때문에 결국 20% 이상을 갖다 좌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께서 변수라고 집으신 이른바 태극기 부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건 2%예요. 예. 이 태극기 부대가 극소수의 극우파가 지금 장악하는 것 같지만은 그걸 믿고 있는 후보는 떨어져요. 아마 그 전당대회장에 나와서 태극기 흔들면서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찍을 때는 황교안 찍어요. 네, 막상 투표장 들어가서는 황교안 후보 찍을 거다. 결국엔 황교안 후보가 전당대회 승리할 거다 이런 예측인데요. 그렇게 되면 2, 3위 싸움도 좀 치열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2, 3위 싸움은 또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제 예전처럼 이제 그 2, 3위 후보가 같은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으면은 좀 2, 3위 후보의 순위 싸움도 좀 볼만한데요. 이번에는 딱 1등 한 명이 당대표가 되고 2, 3등 한 분은 이제 최고위원도 되지 않고 지도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이분들이 득표율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당내 세력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 세력화를 통해서 자기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의미 있는 득표를 얻으면 대권 과도에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도 의미 있는 또 득표를 얻으면 당에서의 태극기 부대라든지 아니면은 친박에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두 후보가 각각 꼴찌를 할 경우 그럴 때는 좀 어떤 타격을 받게 될까요? 정치적으로 기본적으로 타격이 있죠. 되게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당 보수의 미래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 되게 뼈아플 것 같고요.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합동연설에서 어마어마한 열광적인 환호와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허수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우리가 관전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3위에 있어서 그 김진태 후보가 3위하는 것은 뭐 별다른 의미가 없는데 만약 오세훈 후보가 3위를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아마 주말을 겪으면서 수도권 유세를 통해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하고 있지만 이제 만약 하나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지 못하고 2위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탈당을 했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안차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만약에 3위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그 부분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2위라 할지라도 뭐 본인은 1위를 원하겠지만 설사 잘못돼서 2위가 된다 할지라도 본인이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 정치의 입지는 당내에서는 굉장히 좀 확고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살펴보면 결국에는 1위로 당선된 당 대표가 2, 3위 후보를 어떻게 끌어안느냐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어쨌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중도층에 어느 정도의 그 활동 영역이 있으니 그 부분을 좀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극렬한 태극기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당내 싸움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외부, 문재인 정권, 민주당과 좀 대처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방향을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합동연설회에서 가장 궁금했던 인물은 어쩌면 당대표 후보들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에 정말 파문을 일으킨 김준교 청년 최고위원 후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꺼냈을지 한번 보고 오시죠. 그동안 사려 깊지 못하고 다소 과격한 언행으로 우리 당의 축제인 전당대회에 누를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젊은 혈기에 실수한 것으로 너그럽고 어여삐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 혼자 치르는 전당대회가 아닙니다. 당의 대선배님들과 특히 다른 후보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사죄 말씀을 올립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야유가 넘치고 과도한 발언들이 넘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 당의 모습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야유가 나올 때마다 박수 소리로서 그 야유를 덮어주십시오. 누가 이 당의 주인이고 이 당의 주인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당원들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네, 김준교 후보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두 사람 모두 앞선 연설회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일단 저희 연설이 사실은 이번에 합동연설 때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에 통했어야죠. 그렇게 갔어야 하는데 김준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아마 당에서 뭔가 주의를 줬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수위를 계속 나가면 징계하겠다 그런 얘기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박관영 선관위원장이 주의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한풀 꺾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산 연설회에서도 합동연설도 얘기하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을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인 마도르와 같다고 하면서 문도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떠한 철학이나 그런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요. 단지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본인이 계속적으로 대구 연설회 때와 같은 태도로 나가면 당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징계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톤을 좀 낮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김진태 후보, 김준교 후보 두 사람 모두 최근에 좀 비난 여론이 지지율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까? 영향을 많이 미쳤죠.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략 뭐 3% 정도 하락한 걸로 나왔는데 이러한 전당대회가 열리면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지지율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상승하지 못한 것부터가 이제 지지율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개인들의 지지율을 보면 어떻습니까? 개인들의 지지율 보면은 김진태 후보, 제가 봤을 때는 김준교 후보는 예상보다 득표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저희들 일반 국민의 인식 수준과 상식 수준과는 좀 동떨어지지만 그 자리에 있는 한국당의 골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원하다, 젊은 애가 좀 할 말은 했구나.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견이 대략 10% 20% 정도면 청년 최고위원으로 청년 최고위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많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정치 초년생의 어느 정도의 객기고 실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차피 또 이제 반성하고 사과하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국민들께서 좀 노여움 푸시고 좀 젊은 정치인 커나가는 거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김광삼 변호사께서 베네수엘라 뭐 그쪽 발언을 잠깐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김준교 의원이 연설하기 전에 로고송이 나오는데 그 노래 내용도 조금 그랬고요. 또 한선교 의원이 또 뜻밖의 돌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런데 지금 뭐 오히려 이제 김준교 후보 같은 경우는 좀 톤을 낮췄는데 네. 오히려 한승규 의원이 더 한술 더 떴어요. 전당대회 의장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탄핵 발언 자체가 아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스로 탄핵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준교 후보를 좀 감싸고 그렇죠. 덮어주는 식의 두둔하는 발언이었어요. 그런데 저게 과연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이제 그 부분에 더 굉장히 의문이 가고 네. 아까 우리 정 소장께서 김준교 후보의 좀 철부지 그런 걸 좀 봐달라고 했는데 네. 이미 뭐 선거도 한 2번 나간 사람이에요. 네. 그 나이가 뭐 곧 있으면 40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철부지 정치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면이 네. 있어요. 그리고 그 막말의 수준 자체가 아무리 철부지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하지 않을 얘기가 있고 이거 자체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의 얼굴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와서 저런 얘기를 저런 막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아마 그 언론의 어떤 비판 그리고 본인에 대한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들이 아마 톤을 좀 누그러뜨리는데 영향을 좀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뭐 그 김준교 후보를 뭐 옹호하고자 뭐 그 예. 사람의 의견에 뭐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규모 몇천 명, 뭐 2, 3천 명의 그 당원과 군중을 놓고 연설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 현장에서 되게 흥분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단어 선택을 하나만 가지고 뭐 너무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 실수를 많이 했어요. 네. 그 부분은 본인도 충분히 사과를 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질타가 있으니 본인 더 반성하고 네. 국민들께서는 좀 용서하고 지켜보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자유한국당 정당대회 어쨌든 키워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 이 결집을 어느 정도 하느냐가 지금 변수가 되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 잠깐 보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한국당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7.9%가 단절을 해야 한다, 포용해야 된다는 의견은 26.1%였습니다.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사람도 16.0% 정도 나왔네요. 좀 어떤 정도의 결과로 보이십니까? 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딜레마예요. 이분들이 어쨌든 한국당의 가장 극렬한 적극적인 지지층인데 그분들과 결별하자니 어느 정도 지지층을 잃어버린 것 같고 네. 또 그분들을 또 받아들이자니 중도로 외연 확장을 또 합리적인 보수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인데 네.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과 어긋난 행동과 말을 한다라는 것은 네. 좀 한국당으로서는 좋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과의 관계 설정, 차기 당대표가 제일 먼저 넘어야 할 관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보수층에서는 단절해야 된다는 의견이 32.3%고요. 한국당을 지지한다는 층에서는 13.5%로 단절해야 된다는 의견은 좀 소수였습니다. 64.8%가 포용을 해야 된다라고 대답했고 결국에는 저 한국당 지지층 안에 들어있는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지금 이번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좀 약간 전체적인 국민의 인식과는 좀 동떨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결국 이제 보수와 진보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 선거에서 어떤 승리 여부 자체는 중도가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제 보수가 뭐 거의 괴멸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보수 내에서도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들이 이미 보수로서
자기가 보수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우쪽으로 가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 태극기부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여론조사를 보면 그 한국당을 지지하고 보수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우경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포용을 한다는 것들이 사실 64.8%, 네. 52.7%가 나온다는 것은 국민 인식하는 것과는 정말 괴리가 있다는 거 봐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서는 이 여론조사를 떠나서 자유한국당의 향후에 있어서 총선을 승리를 할지 대선을 승리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좀 더 냉정하게 좀 잘 포용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막판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화제를 낳았는데 이후에 전당대회 이후에 총선, 대선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잠시 광고 보시고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입니다. 내일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출근길 잊지 마시고 황사용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로 짝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고요. 서울에서는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단속 시각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내일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9도로 오늘과 비슷해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내륙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겠고요. 산간 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 광주 0도, 대구 영하 1도, 부산 6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9도, 광주 대구 11도, 부산은 1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에는 강원 영동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며 포근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해 말 그랜드 캐니언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대학생이 내일 우리나라로 돌아옵니다. 당시에 막대한 비용 때문에 국내로 돌아올 수 없는 처지라며 나라에 도움을 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 의식을 회복한 덕에 이송 비용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항공사의 지원도 받게 됐습니다. 아직 수억 원 치료비 문제가 남아있지만 모교인 동아대 모금 활동 등 사회 곳곳에서 운정의 손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주변 사람들의 응원 잘 받고 쾌유하시길 빕니다.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스포츠 뉴스입니다. K리그 개막을 앞두고 1부 리그 승격을 노리는 2부 리그 팀들의 간절함은 더 커져만 가는데요. 지난 시즌 꼴찌를 기록한 서울 이랜드 FC는 축구 행정가를 영입해 반전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서울 이랜드 FC는 2015년 창단 당시 K리그 역사에 적지 않은 의미를 남겼습니다. 1995년 수원 삼성 이후 20년 만에 기업 구단 창단. 여기에 서울 연고라는 점에서 관심은 상당했습니다. 아시아 최고 구단이 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 공격적인 선수 영입과 팬 친화적 활동까지 서울 이랜드 FC는 새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야심찬 목표는 창단 4년 만에 성적과 흥행 모두 실패하며 말잔치에 그쳤습니다. 창단 첫 해 4위를 기록한 서울 이랜드는 해마다 2계단씩 떨어져 지난해 최하위로 처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관중도 급감해 지난 시즌엔 경기당 평균 600여 명대에 그쳤습니다. 팀 해체설이 돌 정도로 존재감을 잃었던 서울 이랜드는 전문 축구 행정가를 영입해 반전을 준비합니다. 굉장히 좀 도전 의식을 갖고 왔어요. 근데 재밌잖아요. 모든 게 다 최하위였고 관중도 최하위, 뭐
저희도 성적도 최하위. 그렇지만 굉장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바닥을 쳤기 때문에. 구단의 사회공헌활동 전문가인 박 단장은 취임과 함께 선수단의 지역 밀착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희미해진 서울연고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입니다. 여기에 4년 사이 등 돌린 팬심을 잡기 위해 내년까지 1부 리그 승격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일본 국가대표 출신 마스다, 브라질 출신 골잡이 알렉스와 두아르테 등 K리그에서 검증된 외국인 선수들이 반전을 주도할 중심축입니다. 구단은 간절함을 가장 강조합니다. 경기는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팬들은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서울 이랜드FC가 바닥을 찍고 반전에 성공한다면 창단 당시 K리그의 새로운 흥행 카드로 기대를 모은 FC 서울과의 서울 더비가 이루어집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두 맨체스터 시티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유럽 챔피언스리그 8강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맨시티는 독일 샬케와 맞붙은 16강 1차전에서 잇따라 페널티킥을 내주고 1대2로 끌려갔지만 후반 40분과 45분 사네와 스털링의 연속골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호날두가 침묵을 지킨 유벤투스를 2대0으로 완파하고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남자 프로배구 KB손해보험이 5연승을 질주하며 막판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은 서울 원정 경기에서 김정호와 이선규 등이 활약해 아가메즈가 부상으로 빠진 우리카드를 3대1로 꺾었습니다. 우리카드는 3위 확정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우리은행이 KB 하나은행에 상대전적 20연승을 거두며 선두 KB를 추격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아산 홈 경기에서 15점을 올린 박혜진 등 주전들이 고르게 점수를 보태며 86대 82로 이겼습니다. 우리은행은 KB에 한 게임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스포츠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